주간 종합 뉴스. 한 주간 저희 KUMC에서 보도한 뉴스를 종합해서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위험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분류돼 영업허가가 미뤄졌던 네일샵과 스킨케어, 그리고 마사지 팔라도 이번 주 19일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들 업종은 고객들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네일샵의 경우 직원들은 전부 손님당 일회용 장갑을 착용해 서비스가 끝난 후 바로 장갑을 폐기한 후 손소독을 한 뒤 다시 새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또 네일샵에 필요한 도구를 일회용으로 하되 매니큐어, 페디큐어 서비스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없고 한 직원당 한 고객에게 하나의 서비스만 제공해야 합니다. 타투샵 및 피어싱샵의 경우 손님들의 의자를 6피트 이상 떨어뜨려 놓아야 하며 입과 코에는 피어싱과 타투 서비스가 금지됩니다. 네일샵과 마찬가지로 타투샵과 피어싱샵도 일회용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마사지샵의 경우 마사지 받는 의자나 침대, 베개 마사지 기구 등에 일회용 커버를 씌울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일샵, 타투샵과 다르게 일회용 장갑 착용이 의무화는 아니지만 고객의 얼굴을 마사지하는 작업을 진행하려면 라텍스 재질이 아닌 장갑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각 지방 카운티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6일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은 3일 전에 이번 일을 예고했습니다. 김여정은 지난 13일 담화를 통해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군 총참모부에 넘겨주려 한다며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은 다음 단계 행동도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 다음으로 예고했던 9.19 군사합의 파기와 금강산 개성공단 시설 파괴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북 제재 해제가 실현되거나 북한이 원하는 경제적 이득을 얻기 전까진 경협 상징물을 파괴하고 군사적 도발을 병행하는 투트랙 도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합의로 파괴한 지 피제 점령은 9.19 군사합의 폐기를 의미합니다. 북한군이 9.19 합의에 명시된 적대 행위 금지 구역에서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군이 예고한 대남 전단 살포는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에서는 무인기를 이용한 전단 살포 가능성도 거론됐다고 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전방포 사격 금지 구역에서 사격을 하거나 서해 평화 수역 일대의 해안포를 다시 여는 방법으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한박도 등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일대에서 진행하던 무인도 요새화 작업 재개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천안함 북침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기습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노림수는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연락사무소를 전격적으로 폭파한 것은 김여정이 예고한 대로 대적 사업을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일 남북 간 통신선 차단 조치를 취한 이후 13일 김여정이 연락사무소 폭파를 시사한 데 이어 사흘 만에 폭파를 실행하면서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모입니다. 당시 김여정은 담화를 통해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며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만들어진 성과물로서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남북 간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소통창구로 기능해왔습니다. 개설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연락사무소는 폐쇄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통신선 단절에 이어 폭파까지 실행하면서 되돌릴 수 있는 여지마저 없앤 셈입니다. 이번 연락사무소 폭파 후 북한이 취할 다음 행동은 무엇인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김여정이 공동연락사무소 폐쇄와 함께 예고했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북한군은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된 지역에 군대를 진출시키고 남측을 향해 전단도 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참모부는 군 진출을 추진하겠다고 한 곳이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감시초소를 파괴했던 비무장지 대일대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지역 등이 거론됩니다. 총참모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그 어떤 대외적 조치도 군사적으로 튼튼히 담보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해 향후 군 총참모부 주도로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인민군 총참모부의 대남 행동예고에 북한군 동향에 대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면밀하게 감시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연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접경 지역 및 서해안에서의 대비태세 변화 등에 대해선 이번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북한 지역 내에 있는 남한 재산을 마음껏 폭파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남한을 불안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남한 재산들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이점을 최대한 살려 국제적으로나 남한 국민들을 협박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국제뉴스입니다.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날 전 세계 언론들은 긴급 타전하였고 그에 따른 정보 분석도 다양하게 보도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15일 김여정이 지난 주말 밤 발표한 담화는 미국과의 협상에 진척이 없어 생긴 분노의 화살을 한국으로 돌리는 것이라며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이토록 거칠게 남한을 비난하는 건 다른 깊은 속내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품은 불만의 씨앗은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재 완화를 기대했으나 결국 협상이 결렬됐을 때 뿌려졌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정치학을 강의하는 북한 전문가 에드워드 하월은 김여정의 담화는 한국,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진전이 없어 화가 난 북한이 근원적인 분노를 가리려는 담화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월은 이딴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에도 북한 입장에서는 얻은 게 없다며 북한은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할 바에야 대화를 갈망하는 것처럼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 한국군교 방문학자 안드레이 아브라하미안은 담화만으로 북한의 속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북한이 남북 협력 사업에 반대하는 미국에 반발하지 않고 원조형 지원만 제안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만이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하미안은 북한은 아마도 또 다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약간의 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역대 위기의 순간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활동을 자극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CNBC 방송은 이날 김여정의 담화에서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벌인 정상 간 외교의 실패에서 북한이 느낀 좌절감이 읽힌다고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존 박 교수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잇따라 대남, 대미 비난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미국이 2018년 싱가포르에서 처음 얼굴을 마주한 이후 2년 넘게 아무런 진전이 없다 보니 북한 주민들의 실망감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소통수석은 17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대남 비방과 관련해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의 책임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은 진지게 했어야 할 일이라며 반겼습니다. 김여정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를 맹비난한 것과 관련해 윤도한 소통수석은 대통령께서 지난 15일 기념사에서 언급한 것은 전쟁의 위기까지도 어렵게 넘어선 현재의 남북 관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되며 남북이 직면한 난제들을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자는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김여정의 담화에서 이런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이자 그간 남북 정상 간에 쌓아온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윤도한 소통수석은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측이 이런 사리 분별을 못하는 언행을 하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그는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김영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 6층 기자실을 찾아와 저는 남북관계 악화에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많은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러한 뜻을 이날 오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해 4월 8일 취임했으며
약 1년 2개월 만에 통일부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16일 북한이 남북공 동연 낙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하루가 지난 오늘까지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건설과 보수 비용으로 총 18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 대한민국 자산입니다. 윤상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즉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대응 조치를 바라는 목소리가 크지만 정부는 별다른 방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17일에는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금강 산관광지구와 개성공단을 군사지역화한다고 선언했는데도 정부는 유감 우려 등 소극적 표현만 구사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날 통일부는 금일 북측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을 군사지역화한다고 밝힌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16일에 이어 17일에도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책임 추궁의 방법과 절차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 역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구두 경고에 그쳤습니다. 17일 국방부는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하고 관련 국방부 입장을 내고 우리 군은 오늘 북한군 총참모부에서 그간의 남북 합의들과 2018년 판문점 선언 및 구19 군사 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각종 군사행동 계획을 비준받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원모 기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락사무소 파괴 행위가 국제법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말뿐인 항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교수는 또 북한의 해외자산 동결, 이번 사태에 책임있는 인사의 제3국 입국 차단 등 국제공조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최소한의 조치라도 내놔야 더 이상의 도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6일 이른바 드림너즈 65만여 명으로 미국 활동에 제한을 유보하는 추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이 다카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전에 요구했던 행정적 규제를 시민단체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법원의 진보와 보수 양파를 가리기 위한 5차 투표에 5대4로 승리했습니다. 로버츠와 법원의 진보 성향 판사 4명은 국토안보부가 다카를 폐지하기로 한 결정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자신의 의견에서 규정에 따라서 적절한 상환 청구는 DHS가 문제를 다시 제고할 수 있도록 재송부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정치적 고발이라고 일축하고 2020년 선거의 랠리 외침과 보수 성향의 판사들을 더 많이 임명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다카 보호의 결정은 사람들에게 고용 보호를 허가한 또 다른 주요 판결에 이은 것입니다. 2012년에 시작된 다카 프로그램은 어린 시절 미국으로 불법으로 데려온 자격을 갖춘 개인들에게 추방으로부터 임시로 보호를 해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드림너스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신원조회를 통과하면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대학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불법이고 위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프로그램 종료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급 법원에 의해 저지되어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목요일에 대법관들이 실질적인 성과와 시기를 놓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경제참모들이 2차 경기부양 현금 지급과 미국 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추가 경기부양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5일 백악관 고위 관료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백악관 경제참모들과 회의를 갖고 추가 경기 부양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경제 성장을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경기 부양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새로운 경기 부양안에는 미국 가정에 대한 2차 현금 지급과 함께 관광 및 호텔 외식 산업 부흥을 위해 미국 내 여행을 하는 가정의 여행 경비를 보조하거나 크레딧을 주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레스토랑 업계 대표들과 가진 원탁회의에서 익스플로러 아메리카 계획을 발표하며
국내 여행을 하는 미국인들에게 최대 4,000달러의 크레딧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호텔이나 레스토랑, 관광 명소를 이용하도록 장려해 관련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백악관은 법안이 통과된 후 3에서 6개월 안에 미국 내 여행을 한 사람들에게 크레딧을 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각주 정부 및 연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폭동 시위에 관한 지원 방안에 따른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주는 척하며 개인정보를 빼내어 가로채가는 사기 수법이 한인타운에 만연하고 있어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LA 한인회가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LA 한인회는 각종 정부 지원 방안을 계속 업데이트하여 최신의 소식을 전하고 렌트 비유 예양식을 비롯하여 한인들이 필요하는 각종 서류와 하루 수백 통의 전화상과 SBA 디아스터 론과 EDD 실업수당, 그리고 칼프레시 등 코비드19 지원 방안으로 발표되는 각종 프로그램의 신청을 도맡아 하고 있으며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남가주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한인들이 찾아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인의 유튜브 채널과 전화를 통해 EDD, SBA, EIDL 관련 사기 피해에 대한 상담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면서 사례들을 발표하고 이러한 유사 피해를 예방코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피해자는 70대 한인으로서 EDD 데비카드 수령 후 액티비드와 핀 넘버 설정 절차 도움이 필요해 다른 사람에게 부탁했는데 이후 해당 정보를 이용해 EDD 실업수당 7천여 불을 빼갔으며 두 번째 피해자도 70대 한인으로 지인에게 EDD 실업수당을 신청하였는데 수수료 명목으로 5월 3,000불 캐시로 지불했으나 이후 6월도 데비카드 정보를 이용 또 3,000불을 빼갔다고 합니다. 또 다른 60대 중반 한인 여성은 SBA EIDL 신청을 다른 사람을 통해 했는데 신청자의 이메일이 아닌 개인 이메일로 신청을 하고 나서 EIDL 어드밴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메일을 보고 신청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500불 요구했으며 다른 60대 초반 한인 여성은 EDD 신청을 다른 사람에게 대행하였는데 300불의 수수료를 안 주면 EDD 신청에 쓰인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안 주겠다며 협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LA 한인회가 여러 정부기관에 알아본 결과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방법밖에는 없으나 한인들은 언어와 인터넷 등의 어려움이 있어 지역구 의원실에 이러한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신고 및 보상 절차들에 지역구 의원실에서 도와줄 것을 요청하여 의원실에서도 함께 참여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EDD 실업수당 또는 SBA, EIDL 관련 위의 유사 피해가 있을 경우 LA 한인회나 화면에 있는 주소나 이메일에 연락해주기 바라고 있습니다. 6.25 전쟁 납북 피해자들 후손들이 김정은에게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6.25 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들은 18일 북한과 최고 책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오는 25일 가족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피고 김정은을 상대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납북자 가족이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소송은 북한 정부와 그 최고 책임자인 김정은을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에는 6.25 때 북한에서 강제 노역하고 탈북한 국군 포로 출신 2명이 못 받은 임금과 위자료 등 한 사람당 1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다음 달 7일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태훈 한변 대표는 이번 소송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뒤 원비어식 배상 청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2년여 만에 혼수 상태로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고 오토 원비어의 부모는 미국 법원의 배상 판결을 근거로 김정은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왔습니다. 북한이 오늘 또다시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지난 17일 문재인 정부가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의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하자 북한 관영 매체가 첫 단계 조치에 불과한 물리적 행동에 남조선 당국이 분별을 잃었다며 엄포를 놨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9일 1000만 번 응징한 징벌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선 안 될 행위라느니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에 있다느니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느니 하며 절간에 돌붙여도 웃길 추태를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막말을 퍼부어댔습니다. 청와대가 17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성명을 통해 북측의 일련의 언행은 북측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북한을 비판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적반하장의 급치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어 북남 사이의 모든 접촉 공간을 차단해버리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든 장본인은 다름 아닌 남조선 당국자들이라며 시인하기 싫고 책임지기 두렵다면 지난 2년간을 돌이켜보라며 대북 유화책을 펴던 문정부를 적격했습니다. 또 한미실무그룹이 정부의 무기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대북전단 살포도 다시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자들은 우리가 취하는 모든 조치들이 저지른 죄값을 상응하고 응당한 징벌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블랙박스는 역시 마이딘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 원조 마이딘 블랙박스 제공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